자, 오늘은 이제 그 화학원 2단원을 마무리를 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이온화 에너지까지 했거든. 알겠지?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작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중에 알고 있다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자, 네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보면은 자,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양이온 상태에서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은 M2 플러스가 되거든.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 있지? 이 에너지를 가리켜서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제1 이온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들을 떼낼 때마다 이제 에너지들이 이제 그 전자를 떼낸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11이야. 그럼 이제 전자들이 총 11개 있다는 뜻이네. 여기 전자 있고요. 여기도 전자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전자를 어디로 보내주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한대로 보내주는 것 같다 그랬죠. 그지? 그럼 첫 번째 전자 떼어낼 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자 떼어낼 때, 세 번째 전자 떼어낼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고 얘가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서 이 원자는 어디까지 있어요? 제11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 부른다. 자, 그다음 이 순차적 이온의 특징은요. 점점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알겠지? 뭐 그건 뭐 이유는 간단해. 전자 하나 떼내고 그 다음 전자를 떼낼 때 그 전자들에 대한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떼내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가 증가하지. 얘를 떼내면 얘가 또 여기에 대한 유액 전하가 또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전자를 그만큼 떼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3배, 4배 이상 커질 때가 이제 갑자기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껍질 수가 감소해 버리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냐면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다.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 그러죠? 원자과 전자? 그렇지. 그 순차적 이온화를 통해서는 원자과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 이게 최외곽 전자죠. 자, 결국 이제 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음, 자, 봅시다. 마그네슘이 있어요. 교재에 이제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J1이 738이죠. J가 1451이죠.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정도. 알았지? 자, 제3은 7733이지. 그럼 7733이면 얼마냐면 몇 배 되냐면 4배, 5배. 아까 얘기했듯이 서너 배 이상 커질 때 많이 커진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2족 아니니 마그네슘이? 그럼 마그네슘이 2족이기 때문에 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땐 플러스 2가가 돼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이제 기체 상태로 있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주는 거지. 738하고요. 1451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요. 그러면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알겠지? 그러면 이때 안정한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자, 지금 그린 게 이제 나타내 준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이온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엔 제2. 올라갔다가 에이 왜 그래. 제2. 왜
말을 안 듣냐. 패드가. 그래서 제2이온의 에너지는 이게 돼요. 여기까지 그렇게. 그럼 얘들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Li인데 Li 플러스에서 떨어질 때 떨어뜨릴 때 베릴륨 플러스 탄소 플러스 질소 플러스 산소 플러스 플로린 플러스에다가 얘는 이제 네온이니까 네온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뭐 이 파란색으로 제가 그린 게 제2이온의 에너지에다. 그럼 잘 봐봐. 제1이나 제2나 가장 큰 애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일 때가 제일 커. 그러니까 지금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 뭐와 같은 전자 배치야? 이게 헬륨 같은 전자 배치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제1일 때는 몇 쪽이 제일 커? 0족 기체. 맞지? 다음 제일 작은 건 뭐가 되냐면 1쪽이죠. 1쪽. 그러니까 1쪽과 같은 전자 배치일 때가 제일 작아. 순차적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N이라고 할까? 그러면 최소 있죠? 최소가 얼마가 되냐면 N족이 돼요. N족. 그 다음에 최대 있죠?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N-1쪽이 됩니다. 알았지? 최소가 N족, 최대는 N-1쪽.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제2에서 최소가 몇 족이야? 2족. 그 다음에는 최대는 1족 이렇게 제2에서. 제3이야. 제3에서 어떻게 돼? 최대가 얼마야? 그치. 2족. 최소는 제3에서 최소는 13족.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n이라고 하는 값은 그렇게 활용하면 돼. 알았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밀리냐면요. 원자분하고 하나씩 밀려요.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그대로 여기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예외적인 현상들이 원자 번호가 하나씩 밀리면서 그대로 일어나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할까? 자, 여기 부분이 똑같이 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됐나? 그래서 이제 제1에서는 2에서 13, 15에서 16. 제2는 13, 14, 그 다음에 16, 17 이렇게. 자, 제3 한번 해볼까? 제3은 14, 15, 그 다음 17, 18 이렇게. 알았지? 그 정도는 나와. 제4까지는 안 나와.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지워졌나? 아셨죠? 자, 그래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그래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가장 그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일 어렵죠, 얘네들이. 근데 또 다행인 건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나올 땐 2주기 원소만 나와. 왜 그럴까?
3주기는 벌써 제2에서도 이렇게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3주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겠어? 황이지. 그치? 황다음 뭐니? 염소잖아. 근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황이고 염소고. 어디에서? 제2에서. 그러니까 요 예외적인 그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3주기가 안 나와. 닥치 2주기만 나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나올 때는 2주기 원소에 관한 것들이 나와.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 3주기 초반, 그러니까 3주기 금속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여러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 봤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가르쳐 줄게.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기성을 배울 때 우리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온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음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그죠? 그걸 그렇게 뭐라 하냐면 그걸 전자 친화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서 EA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형이냐면 자,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이 전자 일몰을 받을 때 방출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그 상태예요. 기체. 원자 일몰이 전자 일몰이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 방출되는 에너지. 이 경우는 이제 발열이 되는 거예요. 발열. 반응으로 보게 되면 발열 반응인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있어요. X 마이너스가 되고 에너지를 내놔요.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얘를 갖다 뭐라고 이걸 전자 친화도라고 그런 거 방출하는 에너지. 친화도. 그러면은 전자 친화도는 무슨 이온이냐면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됐나? 자, 그럼 이제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 생각하듯이 원자가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제? 원자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작은 애도 있고 반지름이 큰 애도 있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전자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어디에서 들어올까? 무조건 무한대에서 들어오는 거야. 자, 떨어뜨려낼 때도 무한대로 떨어뜨려내는 것처럼 받을 때도 전자는 이 무한대에서 전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전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뭐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큰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하고 반지름이 작은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자,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어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것 같아? 매개대 얘기. 반지름이 작은.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을수록 친화도는 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의 관계가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 친화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게 일단 반지름에 따른 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전자를 받았는데 그 전자가 말이야 많은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전자를 받았댄다. 그지? 그럼 많은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전자를 받았다면 그 전자는 안정한 전자야, 불안정한 전자야? 안정한 전자지. 항상 에너지는요,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알았지? 에너지는 적을수록 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받기 쉽다라는 걸 뜻해요. 전자 친화도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받기 어렵다요. 어렵다.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기율에서의 대략적으로만 따지면 봐봐. 이제 반지름으로 봤을 때는 반지름은 어느 쪽으로 크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잖아. 친화도는 이렇게 가면은 점점점 전자 친화도가 어떻게 되냐면 커져야 되는 거죠. 증가하겠죠. 반지름과 반대라 그랬으니까. 근데 왜 반지를 이 전자 친화도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는 거냐면 사실 옛날엔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서 화학에서 뺐죠, 얘네들을. 왜냐면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면 어느 놈이 제일 커야 돼? 18쪽이 제일 커야죠. 맞잖아. 18쪽. 아니야, 이 친화도가 작아. 아주 작은 애 중에 하나가 얘야. 알았지?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18쪽 그렇다 치자. 그럼 뭐가 제일 커야 돼? 플로린이 제일 커야지. 그래, 플로린이 제일 크지. 아니야, 또 염소가 커. 이런 이유 때문에 친화도가 빠졌어요. 알았지? 하지만 전체적인 주기성에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왜 그래?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싫어하는 애들이야? 좋아하는 애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음용이 되기 쉬운 애들이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들 아니니 그러니까 친화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럼 친화도가 작으면 전자를 받긴 어려워. 근데 이온 에너지 작잖아. 그래 어떻게 돼? 전자를 내놓기 쉬운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친화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가시면 친화도도 이제 외워야 돼.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이니까. 예.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뭐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러자. 문제 거의 안 풀었지. 이제 앞에 문제 좀 풀어보고.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거에선 자, 이쪽으로 할 때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커져요, 커져요. 그럼 이온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그리고 금방배도 전자 친화도도 작아지죠? 그지? 둘 다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의미는 전자를 잃기 쉽다 라는 의미고요. 자, 다른 말로는 반응성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응성이 크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뭐가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하기 쉽다는 얘기는 자,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환원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환원력. 자, 좀 어려운 단어긴 해도 뭐 이제 마지막 단원 가면 환원력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쪽에 금속들 같은 경우 환원력이 큰 그러한 물질인 거야.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금속이잖아. 다 금속. 이게 금속이라서 얘들은 금속성이 크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금속성이 크다. 자, 이렇게 갈 때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져요. 반지름이 작아지고. 그러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다음엔 전자 친화도는 역시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은 전자를 잃기는 어려워. 근데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크다며. 그러니까 전자를 받기 쉬운 거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기 쉽다. 18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17쪽의 반응성이 가장 큰 비금속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거니까 뭐 되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자, 환원이 되기 쉬운 거지. 환원. 환원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가져오는 거야. 그럼 다른 물질을 뭐 해줘? 산화시켜줘서 산화력이 어떻다? 크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겠지. 그지? 근데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들은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뭐 이와 같은 화학적 성질에 대한 주기성이 결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학 1에서 2단원을 다 봤습니다. 2단원 할만하죠? 많이 어렵지 않아. 예. 2단원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기성에 관계된 문제까지가 있을 건데 수능 잘 앞에 문제 풀었나 우리? 어디서부터 문제 안 풀었지? 여기도 안 푸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니 주기성 빼고 다 풀었니? 니들이 질문이 없었구나.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수능 자료 해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 풀 거예요. 아, 복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어디 보자. 뭐 해줘야 되냐? 아유. 주기율, 아이고 주기율 빅뱅.
진짜, 씨. 얘 주기로만 나가는구나. 그거는 어느 방법? 이거도 해줄게. 이거는 오투 문제거든. 여기 딱 학교별로는 분류는 안 돼 있고 일단은 문제야. 일단 문제가 중간에 주기율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이 순서니까 다른 거지. 지금 이거 다 들어가지. 그지? 집에서 풀어가지 마. 그렇지? 그러면 오토 뒤에 있는 문제 좀 풀고 있을래? 여기 오늘 화학 원리니까 오늘 화학을 할 거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풀어가지고 내 오늘 선생님이 생명의 공통적인 거 있으니까 그거 설명해주고 잘해줄게. 아니, 학교가 너무 달라. 짱이야. 진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 물리도 통합적으로 수업이 안 되네. 대동고가 좀 특이하고 석상고도 좀 특이하다. 생명 구성 물질 이거만 수업을 해줘야 되겠구나. 수업할 것도 없는데 이제 외우는 건데. 그치?
여기 멀뚱하게 비싸. 안 풀었어? 야, 어떻게 풀라고 그랬잖아. 아무튼 안 열렸지. 이거 하나 좀 뽑아줄게. 오토 뽑아줄게. 오토 뽑아줄게. 아이고, 오토 곤락곤락해. 질문은 질문 안 받으시는 분.
아, 7강 안 받았어? 7강? 7강? 여기? 그치, 여기 안 했지? 그 전자배치. 7강 수업 안 했구나. 5강, 6강은 했고, 그지? 7, 8강 안 했지? 7, 8강. 일단 7강부터 하자. 칠십이, 75. 72, 75. 최근 문제 풀어왔어? 여기입니다. 7강. 뭐 어렵진 않지만. 그 다음에 80. 80, 87. 응? 뭐? 그렇지. 그거 우일이잖아. 뭘 말하는 거야? 일단 앞에 7강 문제는 쭉 보면서 이제 질문 사항을 좀 받을게. 거기 수능 자료는 선생님이 좀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자료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원자 ABC가 있는데 원자 ABC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하고 원자가 전자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지? 그럼 이제 A가 어떠한 원소냐? 자, A 같은 경우는 1s하고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B 1s2 2s1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 C 1s2 2s2 다음에 2p에 몇 개 들어가야 돼? 4개 들어가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이거 틀렸죠. A가 수소기 때문에 비금속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2번 원자 번호는 이 중에 제일 큰 게 C예요. 맞고요. 자,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B하고 C를 비교했는데 껍질 수로만 따지면 어때? 같은 거 아닌가?
그지? 전부 두 번째 껍질까지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C는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16족이죠. 16족은 비금속입니다. 자, A, B는 같은 족이다. A, B. 그렇죠. 족으로 따지면 원자과 전자 1이니까 1족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가 있는데 바닥 상태 원자 A, B, C예요. 그래서 9번, 12번, 17번. 9번이 뭐니? 플로린인가? 12번은 마그네슘. 17번은 염소.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이주기 원소이다 맞고요. B는 금속이다 맞고요. C는 17족이 되겠죠. A하고 B는 17족 2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리는 없고요. B하고 C는 같은 주기다 이렇게 되는데 마그네슘하고 염소는 같은 주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1점짜리에서 질문 있어요? 없어? 넘어가자. 2점짜리. 2점짜리.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니들 둘 풀었어? 기억은 나? 그다음에 준석이는 7, 8은 안 풀었어? 내일 풀어와서 또 질문해. 알았지? 그다음 민호 괜찮아? 넘어갈게. 자, 3점짜리에서 2번, 2번, 3번. 네, 이 페이지에서 두 개 풀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조건들 잘 봐야 돼. 몇 주기가 포함되어 있냐? 2, 3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A, B, C, D가 있고, 그지? 자, 일단 이게 자주 나오는 자료거든. C가 있어. 홀전자가 이제 3개짜리가 있잖아요. 홀전자 3개짜리는 15족밖에 없어. 바닥 상태라면. 그럼 15족이면 질소 아니에요. 그럼 질소 1s2, 2s2, EP3. 그 다음엔 인 1s2, 2s2, EP6에 3s2, 3p3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소 같은 경우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수를 따지면 이게 4분의 3이고요. 얘는 6분의 9가 되기 때문에 1.5 이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인이라고 봐야죠. 알겠죠? 그러면은 D를 한번 볼게. 그럼 이게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D가 뭐에 해당하냐면 네온에 해당해. 알겠죠? 그 다음에 A. 산소가 이렇게 돼요. 1s2, 2s2, EP4. 그지? 그럼 얘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수의 B가 1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홀전자가 2거든. 이거. B가 산소. 그러니까 0짜리만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0짜리는 0은 이제 2족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있니 18족밖에 없거든 0짜리가. 알겠지? 그러면 2족 베릴륨은 안 될 것 같고 마그네슘.
자, 전자배치를 딱 써보니까는 얘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수의 비가 1 맞네.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A는 마그네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홀전자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자배치가 굉장히 숨 쉬듯이 돼야 돼. 나중에는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그렇게 숨 쉬듯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을 보면 A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 A가 마그네슘이고 그다음에 D는 네온이에요. 예. 그럼 네온 몇 주기야? 2주기인데 마그네슘 몇 주기 되지? 3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은 주기는 될 수 없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 가장 큰 걸 찾으라 그래서 이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제일 큰 건 뭐라 그래야 돼? 16조. 그제? D는 원자과 전자가 0이야. 최외각 전자가 8개고. 그러니까 16쪽이 제일 커야 되니까 B가 맞아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B와 C이다. 그렇지. B하고 C는 산소하고 인인데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기 쉽잖아. 네온은 이온이 안 돼. 비활성 이체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지. 알았지? 그래서 B와 C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 문제. 음, 자, A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C. D. 3P4. 자, 옆에다 이제 원소를 한번 써보면 A는 뭐예요? 마그네슘인가? B. B는 플로린. C. 칼륨. D는 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먼저 A하고 C는 성질이 비슷하다. A가 마그네슘이고 C가 칼륨이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죠. 그지? 1족, 2족이니까 성질이 비슷하면 안 되고 B하고 C는 원자과 전자수. B가 얼마니? 원자과 전자 7개예요. 그다음에 C는 1개야, 1개. 알겠지? 7개, 1개, 6개 차이네. 자, 비금속성은 이 중에서 플로린하고 황 중에 찾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어떤 애가 제일 음용이 되기 쉬워? 황이야 아니면 플로린이야? 플로린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건 D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돼요? B이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답은 니은만 답. 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디귿. 가끔 보면 이제 스핀 양자수에 관한 얘기 나오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홀전자수. 그러니까 홀전자수가 같으면 스핀 양자수의 합이 같아. 홀전자가 없어 어차피 0이야. 알겠지? 그러면 B는 12번이니까 이게 마그네슘이죠. 홀전자 몇 개죠? 0개. AA. 플로린. 1개.
그다음에 염소 1개. 홀전자가 1개잖아. 그러니까 AC는 같다가 맞는 얘기.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스핀 양자수의 합에 관한 문제는 이건 홀전자수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나머지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근데 문제가 이제 그래 그나마 어려운 게 이쪽 단원 문제겠죠. 봅시다. 첫 번째는 원자 반지름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A, B, C, D, E의 원자 번호는 20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봐봐. 15번이 뭐죠? 이렇게 돼요. 그럼 원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이쪽은 비금속, 이쪽은요. 금속. 알았지? 그러니까 3개, 2개야. 3개, 2개.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두 개는 세모가 크고 3개는 그 뭐가 크냐면 저기 그 까만 거 있죠? 똥머리뱅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비금속이야. 이쪽은 금속이라는 거 알아야지. 알겠지? 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커요? 원자 반지름이 커요?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거든. 그래서 요 나가 원자 반지름이라면 요 가는 이온 반지름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금속은 당연히 비금속은 저기 이온의 반지름이 더 커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 칼륨과 칼슘 중에 뭐가 원자 반지름이 커요? 칼륨. 그지? 그래서 얘가 칼륨. 얘는 칼슘. 됐나? 그 다음 얘는 비금속이야. 셋 중에서 인, 황, 염소 중에 제일 반지름이 큰 건 인,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염소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따져주시면 돼요. 그럼 간은 이온 반지름입니다. 1번 맞죠? 2번 A는 4주기 2조 원소이다. 그래요. 칼슘이니까. B의 이온은 B-다. B가 B 플러스죠. 칼륨이니까. 그러면 CDE는 전자를 얻어 음용이 되기 쉬운 상대적으로 AB에 비해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다음은 바닥 상태 ABCD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소들이 8번서부터니까 예, 그다음 Na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온 반지 이름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애가 O2 마이너, F 마이너, Na 뿔, Mg 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큰 애를 따지면 반지름 크고 전하량이 작으면 반지름이 크고 전하량이 작으면 왜 플로링이 제일 크겠다. 알겠지? 반지름이 크고 전하량이 작은 애는 그 F-잖아. O2-는 반지름이 큰 대신에 전하량이 커요. 알았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보자. 그럼 작은 애? 어떤 애가 적어야 돼? 얘가 작고 얘가 크네. 여기 있네. 맞아 떨어지지. 반지름이 제일 작은데 전하량이 제일 크잖아. 또. 그러니까 A는 mg2 플러스. 이제 B와 C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B하고 C는 음성도가 B가 크대요. 남아있는 거지 음성도가 큰 게 뭐야? 산소 아니야? 응? 응. 그러니까 산소. 산소. 그다음에 산소 C는 Na. 자,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을 따졌는데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뭐가 제일 크다고? 8번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게 12번. 그다음에 안정한의 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인가? 8번 오케이. 원자 번호 9번 11번은 이게 2번도 틀렸구나. 8번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이제 각각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야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야죠. A는 12번 원소이다. 맞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건데 이거 이해돼요? 응?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아닌 상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이제 추론을 해야죠. 추론할 때 합당한 근거를 이용해서 추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할게. 알았지? 여러분들 뭐 풀어보면 돼?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예, 풀어보시고 오늘 나눠준 문제 풀고 다 풀고 나면 뭐 할 거냐면 생명 구성 물질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험 날짜 조사 안 했나 내가? 잠깐만. 대동고 4월 26일 맞아? 4월 27일. 니네는 4월 27일. 석상고 4월 26일. 일고 27일. 오케이. 그럼 마지막 주네. 똑같이. 알겠어요. 시험 대비하기엔 충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요.